다음 주에는 CPI 발표가 나오고 이번 주는 그냥 눈치 보기 장세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13일날 CPI 그리고 14일날 금리 인상, 점도표 발표까지 나와봐야 증시의 방향성이 정해질 건데 예상이 의미가 없기는 해요. 저번 11월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봤더니 오히려 CPI가 뚝 떨어지면서 또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만약에 CPI가 예상만큼 많이 떨어져 주지 않으면은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근원 CPI 예상치가 전년 대비는 안 떴고 전월 대비만 떴어요. 0.4%입니다. 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요. 0.3%까지만 내려와주면 좋겠는데 근원 CPI는 부동산 가격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앞으로 이제 근원 CPI라던가 지표들이 얼마나 완화될 것인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CPI가 잡히긴 잡힐 것 같은데 부작용도 보여서 이 영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케이스-슐러 주택가격 지수를 보도록 할게요. 22년 2월부터 3개월 정도는 연율 25%로 상승을 했어요. 이 가격이 미국의 근원 CPI를 들어 올렸던 주범이었습니다. 증시가 하락하게 된 이유였었는데 지금 보면은 또 9월까지 3개월 동안 연율 8.5%로 하락을 해요. 미국 주택가격 역사에서 이런 급락은 처음이었었습니다. 2008년에 주택가격 급락할 때 뭐 그게 가장 심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굉장히 빠르게 주택가격이 무너졌지만 지금은 그냥 수직 낙하 수준으로 더 가파릅니다. 9월까지 자료가 이 정도였었고 10월, 11월도 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면은 주택가격 지수 하락이 굉장히 가파를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것들을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CPI는 잡히지 않겠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날 정도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분산돼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리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시별 3개월간 주택가격 변화를 보면은 올 초 1분기 주택가격이 급등했었던 샌디에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연율 40% 넘게 올랐어요. 그러다 3분기에는 22에서 32% 정도 하락을 합니다. 많이 오른 곳이 이제 많이 하락했다라 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가 다 서부 도시였다라는 거죠. 서부 도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4월 대비 10월에 주택 하락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지날수록 하락이 큰 거고요. 파란색이 지날수록 오른 거거든요. 서부 지역은 대부분 하락하고 있고 동부 지역은 의외로 오른 지역들이 많아요. 가격 하락 주도는 샌프란시스코라던가 시애틀, 샌디에고 순으로 심했거든요. 반면에 뉴욕의 시카고, 애틀란타, 마이애미,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는 별로 하락하지가 않았습니다. 분명 금리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왜 서부에서만 이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냐? 그 이유는 코로나랑 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주택가격이 가장 버블이 심했던 올해 4월까지 얼마나 변화가 있었나 보면요. 주택 매물이 기본 50%, 최대 80%가 사라졌어요. 특히 동부 지역의 재고 감소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매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부터 미국 자체가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거주의 이동이 어려워졌습니다. 렌트비 지원같이 국가 보조금도 나왔고 이것 때문에 매물이 급격히 잠겨버렸죠. 금리는 제로금리까지 내려서 대출 이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생각해보자고요. 거래량은 적은데 매수세는 갑자기 확 들어와요. 그러면 집값이 상한가를 가는 거죠. 근데 올해 4월은 지금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주거비 지원 없고 리오프닝으로 거주 이동이 늘어났고 주택가격과 렌트비가 올라서 더 낮은 가격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지고 집을 사기 꺼려하는 상황이 됐죠. 파월 의장이 반년 만에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었는데 동부 지역을 보면은 색이 흰색입니다. 매물이 안 나와 있어요. 집을 안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시애틀 쪽은 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부 해안 쪽들.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랑 다른 이야기인 거죠. 재고 관점에서 보면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세금이 다른데 사람들이 지금 서부에서 어딘가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동부 해안 또는 남부 도시를 가고 있는데 남부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세율도 낮아요. 기업이 움직이면 사람들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같은 거시적인 상황도 있지만 지역 내 이동 수요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랑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길거리에서 캠핑카 같은 거 갖다 놓고 자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하도 월세가 비싸니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심하다. 여기다 하느니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죠. 미국에 보면은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도 본사를 동쪽으로 갈 거냐 서쪽으로 갈 거냐 가지고도 되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특히 뭐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텍사스라던가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수요도 사라졌지만 미국 내 주택은 부족
부족한 상태였었어요. 이제 팬데믹 시절에. 팬데믹 이후에 신규 주택 공급량이 역사적 버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금리는 낮고 유동성은 막 터지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투기 수요는 붙고 애초에 집은 부족했고 건설업자들 입장에서 녹아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고금리로 인해서 주택 건설 취소율이 25.6%를 기록합니다. 못 해먹겠다라는 거죠. 11월, 12월도 비슷하거나 더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시간차라는 게 존재해요. 신규 공급 주택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먼저 이동하고 집이 부족합니다. 집이 부족하니까 신규 주택 수요가 막 늘어나죠. 주택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집을 지면 돈을 벌겠구나 이러면서 집을 막 지어서 팔아요. 하지만 이제 고금리로 이제 수요는 줄어들고 집은 시간차로 인해서 이제야 막 완성이 됐는데 사람이 안 삽니다. 그럼 주택 가격이 빠르게 하락을 하겠죠. 특히 이제 서부 같은 경우는 집값이 급등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뒤따라서 집을 지었던 건설업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서부 해안 도시에서. 그러면 이쪽은 이제 쑥대밭이 되는 거죠.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집값 상승률이 현저하게 둔화가 됩니다. 하락하게 되죠. 반비례 관계를 가져간다. 그러면 주택 공급이 늘었다라는 거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집값 하락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종합해보면요. 고금리로 대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시간차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늘었어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또 무서운 거 뭐냐면 모기지 스프레드가 급등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집값을 살려는 수요를 확 죽여버린다는 거죠. MBS라 불리는 이제 부동산 채권이 있는데 주로 30년짜리 채권입니다. 보통 우리도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30년 정도 많이 하잖아요. 이 채권 금리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빼는 거예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스탠다드라 보는 거죠. 근데 부동산 채권은 부동산에 대한 영향을 더 받으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 대비 지금 부동산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기지 스프레드라 부르는데 모기지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라는 거는 미국채 금리보다 부동산 채권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부동산 담보대출이 위험합니다 라고 본다는 뜻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빚내서 집을 사기 어렵다 어마어마하게 급등하고 있죠. 역사적 수준으로 위험 등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표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11월달 12월달 또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 추세를 간다라고 봤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그러면 근원 CPI도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CPI가 하락하는 게 과연 좋은 소식이냐라는 거죠. 그동안은 CPI 잡히는 게 좋은 소식이었었어요. 뭐 고용도 버티고 이제 소비도 버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버티지 못하는 수준이 왔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금리는 높은데 경기는 침체되는 경착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물가만 딱 이렇게 잡아내고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는 연착륙이 가능할까? 파월 의장이 그동안 연착륙이라는 말을 안 하다가 최근에서야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낸 거를 봤을 때 그래도 희망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낭만파 투자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좀 투자하고 있는 건데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못 믿는 거죠. 파월의 발언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고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특정 지역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은 아마 미국 서부 지역에서 부동산발 리스크가 하나 터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더 높이 더 오래 유지한다라 그러면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지금도 견뎌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연준도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있다라 그러면은 CPI가 잡히자마자 우리가 무언가 다른 걸 좀 해야 되겠다.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뭔가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한다라 그러면은 것 같아요. 근데 연준의 역사상 그렇게 재빠르게 대처를 하는 거를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경제 위기가 터지고 나서 그제서야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크하게 보는 경우가 훨씬 많고 대부분의 월가에서도 시니컬하게 보는 것들도 이런 이유들도 있을 것이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지를 할 수 있냐면은 채권이랑 같이 해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는 것도 꽤나 빡센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든 잘 된다 한들 금리는 서서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채권 금리는. 그렇게 봤을 때는 채권 투자를 어느 정도 믹스를 해가지고 주식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를 해놓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채권 투자가 많이 인기를 끌었었던 거고 저희 채널 영상에서도 채권에 대한 시리즈를 많이 편성했던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